2014년 12월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평소 전도 활동에 열정적이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모리 토모코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그녀의 남편이 실종 신고를 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단순한 실종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 뒤 경찰은 믿을 수 없는 광경과 마주하게 된다. 2015년 1월 나고야의 한 아파트에서 도끼로 수차례 난도질 당하여 처참하게 훼손된 모리 토모코의 시신이 발견된다. 부검 결과 그녀는 잔혹한 도끼에 공격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은 마치 냉정한 실험체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경찰은 곧 이 아파트의 거주자를 체포했다. 그 이름은 오우치 마리아이며 나고야 대학 이학부에 재학 중이던 여대생이었다. 일본을 대표하는 명문대 학생이 아무런 원한도 없는 노인을 살해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마리아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여호와의 증인 모임에서 알게 된 토모코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마리아는 2014년 12월 7일 궁금한 게 많다며 토모코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한 뒤 미리 준비해둔 도끼를 들어 아무런 예고 없이 여러 차례 내리쳤다. 여러 차례 도끼로 내리쳤지만 토모코가 죽지 않자 토모코가 착용하고 있던 머플러로 목을 졸랐다. 시신이 완전히 움직임을 멈추자 마리아는 실험의 과정을 기록하겠다며 시신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으로 찍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 같은 날 오후 9시가 넘어 마리아의 아파트에 토모코의 동료 신도가 찾아왔는데 마리아는 토모코가 여기 왔는데 3시 30분이 지나서 떠났다고 둘러댄다. 사건이 일어난 이후 마리아는 시신을 화장실로 옮기고 바닥과 벽에 묻은 피를 닦아내고 토모코의 휴대전화를 꺼서 GPS의 추적을 피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범행 도구인 도끼와 짐을 싸들고 센다이에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이 사건 전후로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살인 예고 형식의 글을 남겼다. 나고야 대학 출신 사형수는 아직 없지? 드디어 저질렀다. 마리아의 범행 동기는 단 하나였다. 사람을 한번 죽여보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소년 범죄 중에는 그냥 살인해보고 싶어서 했다는 이유가 많잖아요. 저도 아직 미성년일 때 그런 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다. 마리아는 1995년 10월 5일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유년기는 겉보기엔 평범했다. 그러나 마리아의 내면에는 살인에 대한 냉정한 호기심과 죽음에 대한 왜곡된 매혹이 자라나고 있었다. 마리아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교사의 급식에 지우개가루와 스테이플러 심을 넣는 소동을 벌였다. 중학생이 되자 사카키바라 세이토 사건의 범인 아즈마 시니치로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며 서바이벌 나이프를 구매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고등학생이 된 마리아는 카톨릭계 사립학교인 성 우르술라 학원 H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녀는 보이시하게 남성복인 가쿠란을 즐겨 입었으며 1인칭복 후 오래를 자주 썼다. 하지만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다. 그러나 마리아의 내면은 이미 폭발 직전의 살인 충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탈륨을 구매해 동급생과 동창의 음료에 섞었다. 그리고 그들이 탈륨 중독 증상을 보이자 마리아는 마치 과학 실험을 하듯 그들의 상태를 세세히 기록했다. 이 사건은 2005년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륨 소녀 사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고야 대학에 입학한 뒤 마리아의 폭력성은 더 이상 억눌러지지 않았다. 2014년 8월 센다이의 한 가정집 창문을 화염병으로 파손했고 불과 4개월 후 토모코를 살인한 것이다. 게다가 토모코를 살해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같은 집에 우편함에 디에티레테르를 붓고 불을 질렀다. 체포된 후에도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내내 담담했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심지어 재판 도중에는 검사와 변호인도 죽이고 싶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녀의 트위터는 이미 오래전부터 병적인 살인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명한 살인범들의 생일을 일일이 챙기며 축하했다. 그녀가 올린 글은 다음과 같다.
오늘은 사세보 초등학생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10년 되는 날이에요. 가해자 츠지 나츠미 양, 귀여워요. 7월 7일, 사카키바라 세이토군 32세 생일 축하해요. 오늘 8월 21일은 미야자키 츠토무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살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다음과 같이 글로 표현한다. 일상을 잃지 않고 살인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그녀의 트윗은 단순한 살인의 흉내가 아니라 살인을 질상의 일부로 낭만화한 자의식의 발현이었다. 2017년 1월 16일 나고야 지방법원에서 마리아에 대한 1심이 열렸다. 변호인 측은 피고가 심각한 정신장애로 인해 책임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수의 중대하고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일본 법원은 대체로 2명 이상을 살해한 사건에 한해 사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1명을 살해한 사건에서는 범행이 극도로 잔혹한 경우가 아니면 사형을 쉽게 내리지 않는다. 이러한 일본 법원의 판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마리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3월 23일 항소심 역시 기각되었고 마리아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고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냉담하게 말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2019년 10월 22일 최고재판소는 마리아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최종 판결문에는 피고는 범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신적 장애가 범행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과 불안을 남긴 범죄로 지적이고 평범한 여대생이 아무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의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뒤흔들었다. 이 사건이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문대에 재학 중이던 여대생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사람들은 지성과 도덕은 반드시 함께 가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깨달았고 엘리트 중심 교육이 인간성의 결여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둘째, 마리아가 어린 시절부터 살인에 대한 비정상적인 흥미를 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범죄 심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 결과 일본 사회에서는 청소년기의 학교 상담 제도나 정신건강 조기 진단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다. 셋째, 정신질환 가능성이 제기된 미성년자인 마리아를 두고 미성년 범죄자나 정신질 환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논쟁이 일었다. 결국 법원은 마리아가 범행의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정신장애라 해도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 넷째, 사건이 보도된 후 일본 언론과 대중은 마리아가 트위터를 통해 유명 살인범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살인을 미화하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인터넷상 범죄 미화와 사이코패스적 발언에 대한 경계심이 퍼졌고 이후 SNS에서의 폭력적 표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다. 다섯째, 피해자가 고령의 전도 활동 중이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다는 점은 종교계와 일반 사회 모두에 깊은 불안을 남겼다. 종교단체들은 노년 신도의 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가정 방문이나 길거리 전도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일상 속 안전에 대한 경각심 또한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지적이고 정상으로 보이던 인간이 얼마나 깊고 잔혹한 어둠을 품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